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프린스 심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심용환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BGM도 특별히 준비했어요. 네, 도깨비로. 프린스의 위상에 걸맞는 음악으로 준비했죠. 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좁은 극장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김프로 위에서 한번 나오고 지금 눈이 부셔서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막진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이런. 좋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당신이 몰랐던 5가지 서울에 대해서. 서울을 뭐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몰랐던 내용을 더 알고 보면 많이 보이고 뭐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저도 몰라요. 저희는 그냥 추임새나 넣고 강의를 같이 듣는 컨셉으로. 아니,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게스트 오실 때마다 여쭤봤던 게 있는 게 김프로 쇼랑 이제 연을 맺으신 지 그래도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김프로 쇼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그리고 보시면서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싶은 인상 같은 게 좀 있으셨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무덤을 파야 되겠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네? 역사학자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뭐 감사하고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고 그 목동에 가면 신매칭에 그렇게 시커먼 공간에서 남자 2명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난국을 타파할까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어서 응원합니다 제가. 예. 사회봉사의 일환이었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녹음이 돼서 팟캐스트 나가나요? 그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를 이제 골라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김 선생이 또 하나로 부탁을 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학로, 저희도 사실은 이 행사가 아니었으면 대학로에 그렇게 자주 올 일이 없거든요. 서울 시내 5장소를 골라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시기로 한 건데 장소가 대학로잖아요. 근데 대학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대학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했는데 대학로 별거 없는데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셨어요. 역시 역사학자는 달라요. 조사해 볼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기대 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로 뭐가 있나요? 되게 부담스럽게. 저는 사실 요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항상 여기 이제 놀던 동네여서 사실 대학로 하면 그렇게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 여기 대학로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러니까 대학로 끄트머리가 로터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성신여대 쪽 가는 거고 그냥 올라가면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가는 거고 이제 그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성균관대학교 가게 되는데 그 서울과학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지점의 건널목에서 이 해방 때도 여기 로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947년 4월 달에 그 영훈영 선생이 저합작을 위해서 어떤 좌익 스탠스, 타협적 스탠스로 계속 노력을 하다가 가장 유명한 암살 위기는 3차례 겪었고 다 따지면 9차례 정도. 그래서 뭐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당한 것처럼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 이제 해화동 로터리에서 그 당시 차들이 다 찝차였었거든요. 그래서 찝차에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백의사라고 하는 이제 우익 테러 단체의 26살짜리 테러리스트였었던 한지근에 의해서 차가 서 있으니까 이제 한지근이 밖에 와서 이제 관전놀이를 가격을 해서 47년 4월달에 여기서 서거하셨어요. 해화동 로터리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더 냉전 그리고 이제 좌우 갈등으로 심하게 들어가는 거여서 뭐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학로 하면 떠오르는 건 공교롭게 로타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타리에서 이제 그분이 가신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남대문과 동대문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이 구도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제가 노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식 노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즐거운 마음을 해야지. 뭔가 첫해 한두 회 할 때는 되게 이 사람이 날 신경도 써주고 막 뭔가 아는 얘기도 해주고 곁들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김 선생도 사실 내가 하는 얘기 이렇게 맞장구 정도. 그래서 거의 조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김프로가 언론인이었잖아요. 언론인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아직 모르세요?
그냥 오늘 얘기 서울 얘기인데요. 그냥 이게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도 남경이라고 해서 길지로 불렸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500년간 이 사대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쌓여왔었던 중첩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가 유명하고 어디가 유명한 건 사실은 다 아는 얘기여서 그 얘기까지 제가 드릴 필요는 없지만, 거기 갔었을 때 느끼는 느낌의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 감동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작은 팁들 지금 다 풀면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센 걸 원하기 때문에 작게 소소하게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저기 서울 시민청 가면 서울 시민청 지하에 서울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사 편찬위원회라든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서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얇게 쉽게 보는 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까지 있으니까. 아니, 거기를 안 가려고 김프로 씨를 듣는 거예요. 거기로 갈 것 같으면 내가 강의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얄미워. 자,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남대문과 동대문. 남대문은 얼마 전에 불탔었죠, 몇 년 전에. 그리고 되게 좀 충격적이게도 얼마 전에 동대문도 누가 이제 불태우려고 해서 CCTV가 13개가 있었는데도 그냥 통과하고 시민의 신고로 잡혔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조선왕조 600년간 보수는 계속했지만 어찌됐건 처음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보 1호, 보물 1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 학교에서 배울 적에 국보가 더 좋은 거, 보물이 조금 떨어지는 거,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진짜요? 그냥 남대문하고 동대문 두 개가 둘 다 소중한데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대문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개념을 갖다 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혀 그 국보보다 보물이 더 낫다, 이거는 잘못된. 아니었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왜 국보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데, 뭐냐면 남대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호수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1호라고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남대문을 1호로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원거리로 이렇게 가까운 데일수록 번호가 높고 거리로. 멀리 갈수록 번호가 떨어지고, 물론 나중에 생긴 건 이제 그 뒤에 일련 번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개발 시대 때 이제 그렇게 됐던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뭐가 있냐면 그 일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곽을 다 헐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대문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그때 썼던 문은 뭐 옮겨져서 무슨 호텔 대문으로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걸 왜 그대로 놔뒀냐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얘기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카토 기요마사가 이끌던 군이 남대문으로 들어왔고, 고니시 유키나가 이끌던 군이 동대문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부대가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서울을 점령했던. 근데 그때는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뒤 늦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두 개는 기념물로 사실은 그대로 남겨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대문하고 동대문이 남겨진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네요. 네. 시작부터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죠. 어떡할 거야? 네. 뭔가 역사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대학 로타에서 여운현 선생님 돌아가신 얘기하고 남대문, 동대문 다 점령군 얘기였고. 근데 아무튼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그런 의미 때문에 살아 있었던 거고, 성곽이 다 부서진 거를 최근에는 사실은 그 성곽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 복원되어가는 문화재를 뭐 담장을 헌다라든지 시민에게 개방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지금의 어떤 이런 성곽 살리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 논리로 하는 건 안 된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시민들이 같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더 내용은 무게가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네. 그 다음으로 꼽은 게 인사동과 북촌이에요. 사실 인사동은 저희가 이제 처음 녹음을 시작했던 곳이 낙원상가 옥상인데,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옮겨왔거든요. 왜 이렇게 딱하게 쳐다봐요? 왜, 그럼 안 돼요? 낙원상가도 아니고 낙원상가 옥상이니까. 야, 거기도 옥상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아니 너무 안. 우리 그때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다. 저 그런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속상해서 막 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녹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는 인사동을 뭐 그때는 이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점심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런 기억만 있으니까 네. 인사동이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이제 화장품 거리 됐잖아요.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거기도 호텔을 그렇게 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사동 주민들은 실제로 그거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뭐 한 7, 8층짜리 관광 호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것들이 인사동의 이런 뭐 정치를 망친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많기는 한데 그 인사동과 북촌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낙원상가 가시면 지금도 가면 알지만 낙원상가가 밑에 뚫려 있잖아요. 뚫려서 이제 차도 있고요. 차도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 그 위에가 이렇게 건물이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원래 그 낙원상가 거리가 옛날에도 장터였어요. 아마 지금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가 무슨 국밥 2,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 뚫려 있는 거기가 다 장터였어요. 장터.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가.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던 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구한말까지 해방 때까지 계속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그 낙원상과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집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꽉 차 있었던 거리였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훼손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서울의 규모가 넓어지니까 이제 거기를 뚫어야지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낙원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낙원상가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고 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의 건물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고육지책으로 여기가 그래도 우리 서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공간인데 이거를 파괴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뚫어서 올린 건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사동이나 북촌을 많이 가면서 한옥 투어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음식 되게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사동이나 북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한옥들은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옥이에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옥이라고 하면 그럼 그거 뭐 친일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조선시대 때는 한옥의 규모가 되게 컸어요. 운영궁이 궁이 됐지만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사전대 가보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원래 인사동이나 북촌에는 정말 큰 한옥의 대가들만 살던 동네였던 거였어요. 그 사진도 남아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그 큰 그 한옥들을 다 사가지고 한옥을 다 부셔요. 다 부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형태로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형태의 한옥. 작은 한옥들. 작은 한옥들. 그래서 현재 마당 요만한 거 있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인사동이나 북촌에서 식사하거나 물건 사는 그 한옥집들 있죠. 그건 다 일제시대 때 원래 있었던 한옥을 다 이렇게 짝해서 만든 작은 한옥의 규모예요. 그래서 이 한옥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게 한옥은 언제나 규모가 좀 작고 작은 공간을 넓게 보고 이런 생각 많잖아요. 왜냐면 한옥이 창이 많고 꼭 마루가 있고 막 이러니까 작은 공간을 굉장히 넓게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원래 인사동이나 북촌에 있었던 정말 잘 살던 조선 엘리트층들의 한옥은 우리가 지방 가서 볼 수 있는 그 큰 집들 있죠. 그런 거 49칸짜리 뭐 그런 규모 정도로 큰 집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건물이 딱 세 종류 건물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계량 한옥 거의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위에는 단자형 주황색 기와로 돼 있고 그렇게 앞마당 있고 새 들어서 사는 디귿자 기역자형 사실 우리도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거 그 있었던 한옥들을 뽀갠 다음에 그런 식의 앞마당 있는 계량 양옥과 그 옛날에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 2층으로 양옥이 돼 있고 앞에 큰 대문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2층에는 꼭 이렇게 앞에 큰 약간 옥상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미음자로 박혀 있고 슬라브 집이라고 했죠, 그걸. 그러니까 슬라브 집에서 2층 양옥으로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2층 양옥이 슬라브 집이 2층 양옥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연립이나 다세대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건축 양식은 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거고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는 사실 인사동이나 북촌에서의 어떤 한국적인 것, 어떤 그런 한국의 한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910년, 20년대 때의 감수성인 거지 조선시대 때 건 아니에요. 그나마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북촌 얘기가 나왔지만 북촌 바로 딱 올라가면 윤보선 생가 있잖아요. 저 20하고 윤보선 대통령. 그 윤보선 생가가 그래도 이제
가장 크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현재도 사람이 사세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 일제 잔재 이렇게 느끼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생각보다 옛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해왔었구나 이렇게만 느끼시면 좋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윤현준 교수님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한옥을 지을 때 보조금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익산시 같은 데는 1억 4천씩 막 보조금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도 땅값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구조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는데 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아까처럼 심각하진 않죠. 뭔가 분위기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예쁘게 보고 좋아했던 북촌에 있는 한옥이 실은 일제시대 거였다가. 그나마 남아 있는 거 보조금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로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아까 콕 아니 뭐 집어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제시대 거다. 네. 6호선 생가 정도가 그나마 사이즈가 좀. 여보세요. 당신마저 일로 붙으면 어떡해요. 이게 근데 은근히 중독성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 한옥 보면 암키어스키에서 이렇게 덮는 거 밑으로 간 거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슬레이트집 비슷한 것들은 기어가 한 장짜리를 맞춰 껴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로 그냥 붙어서 있는 건데 그게 18세기 19세기 때 유럽하고 일본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유럽 건지 일본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본이 배워왔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떤 옛날에 너무 전통만 고수한 것도 사실은 좀 있고 기와의 색깔도 청기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검은색 기와로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좀 올드한 좋게 말하면 옛멋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너무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지 않냐? 그 낙원상가 말씀하시니까 그 낙원상가 지하에 뻥 뚫려 있는 그 도로변에 뚫려 있는 거기는 청소를 가지고 그렇게 싸운답니다. 청소비를 누가 낼 것이냐. 서울시는 그 서울시 도로니까 낙원상가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무슨 소리냐. 니네 건물 아니냐. 니네가 해야지. 그걸 가지고 몇십 년대 지금 계속 옥상에 있던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지. 우리 막 거기 막 청소하기도 힘들었는데. 언제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 들어온 적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청소해주고 돈 달라 그래. 도와주십시오. 네. 세 번째 주제로 주신 거는 운현궁과 민가다원이에요. 야 이렇게 주제만 던지고 얘기하고 재밌다. 그러니까. 네, 매주 방송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운현궁과 민가다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낙원상가 길 오른편에 운영궁이 있는 거죠. 왼편에 건너가면 바로 가는 데는 천도교 대교당이 있어요. 천도교 대교당이 있고 그 길로 딱 들어가면 되게 비싼 한식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있죠. 맛있어. 데려가요. 아 그래요. 유명하대. 알았죠? 당신네들이 뭐 낙원상가 옥상에 있어도 관심 없고 부려 먹으니까 알았죠? 거기 예약해두면 되죠? 알겠습니다. 김프로로요. 거기 옆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민가다원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게 미술관으로 써서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옥도 있고 그냥 조형 건물도 있고 나무 되게 좋고 솥대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면 민가다원은 완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운현궁은 이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대군이 되니까 이제 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아주 한옥의 관리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마네킹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는 뭐 이렇게 노안당에서 그가 뭐 정치를 구상하던 곳 그리고 결혼식도 다 하게 되고 공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민가다원은 누구의 집이냐면 박영효의 집이에요. 박영효의 집. 그러니까 갑신정변 당시에 이제 그 갑신정변의 개화파의 리더였었던 박영효의 집인데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낙원상가길을 중심으로 창덕궁을 기준으로 본다면 왼편에는 운영궁이 있는 거고 오른편에는 이제 그 개화파의 리더이자 나중에 갑오기역 때 활동했었던 말년은 이제 친일파로 변절하지만 박영효의 집이었어도 굉장히 큰 집이 있고요. 이 얘기 들으면 아니 박영효가 살던 집은 지금 남산 한옥마을 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얘기예요. 남산 한옥마을 쪽에다가 그 서울 시내에 있었던 오래됐던 한옥들의 일부를 옮겼고 현재 하나가 남아 있는 거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건데 막상 가보면은 한옥 있고 맞은편에는 그냥 이게 양옥도 희한한 집들이 몇 개 있어요. 항아리들, 옹기들이 엄청 큰 거 있고 솥대 있고
나무가 막 있어요. 그래서 바람 좋은 봄날에 정경으로 누리기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해도 좀 너무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고관대작의 조선시대 때 건물에다가 어떤 옛날부터 있었던 민속인들, 그러니까 이 솥대라는 게 이제 그 새의 상징인데 이게 사실은 솥대의 대체물이 지하 여장군 뭐죠 그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그런 거. 이게 똑같은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정말 사대부라는 것은 옹기를 쓰기보다는 그렇죠. 박영효 집안 정도 되면 다랑아리를 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옹기가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거 막 모아놓은 거지.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너무 엉망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참 할 수는 없죠. 그걸 했다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그냥 가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지리 위치상 한편에는 쇄국 정책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싶었던 당대의 보수적인 개혁론자였었던 흥선대원의 집이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물론 중앙에는 천도교 대교당 그러니까 3.1운동의 중심지가 있고 거기를 딱 통과하자마자 흥선대원군과 전혀 반대편에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었던 급진 개화파들의 모임 장소이자 그 박영효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금은 그 민가다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는데 예를 들면 그 위로 올라가면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김옥균의 집인가 뭐 아무튼 그러고 그 위치 하나하나가 지금은 다 없는데 창덕궁 인근 일대에 사라진 지역들이 다 사실은 급진개화파들의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다 집들이에요. 그 터들이요. 집은 안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거는 대원군하고 민가다원의 일부밖에 안 남아 있는 거긴 한데 우린 보통 이제 완전 정적인데 실제로는 정말 이 동네에 살면서 담아놔 두고 야 쟤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꾸렸었던 되게 긴장이 팽팽했던 공간이에요. 조금만 찾으면 서울 사대문 안에 북촌하고 거기는 이렇게 다 나와요. 어렵지 않고 지금도 거기가 뭐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유명한 지역들이어서 돌아다니는 맛이 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헌법재판소 앞에 해물집이 그렇게 맛있었어. 해물집 사줘, 알았지? 낙원상가 밑에도 괜찮은 집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현대 구사옥 있잖아요. 그 현대 구사옥도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무슨 연유가 있고 뒤로 가면 삼천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다녀 보더라도 그 현대 구사옥은 거기가 옛날에 그 정몽헌인가? 네. 회장. 그래서 원래는 숙제인가요? 정몽구가 적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몽구한테는 현대자동차를 주고 그 당시 나머지 현대 아산을 정몽원 씨. 정몽원 씨한테 줬는데 정몽원 씨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건물. 예, 되게 이렇게 좋고요. 보는 맛이 있어요, 진짜. 그거 보는 맛이 네. 있고 삼천공 같은 데는 이렇게 개발이 잘 된 데는 아니지만 되게 이게 여름이나 이렇게 봄철에 하면 되게 시원하고 조금만 여력이 되면 성균관대 후문으로 가는 데 있어요. 봄철에 아마 아카시아 꽃 어마어마하게 펴서 그 향기가 확 해서 거기서 제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 좋아요. 헤어지고 걸어가면 좋다. 그러니까 조금 총 맞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 못했지. 요점을 기억하지 않고 뭘 막 신나게 떠들면 애들만 기억하고 막 이러는. 말씀하신 데가 현대 개동사옥이에요. 네. 개동사옥 오른편이 거기도 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궁하고 개동사옥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그 골목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그 커피숍 사장님이 김프로쇼 팬이고 저희 인스타로 팔로우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 그 가게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토요일이라면 저도 갈 수 있겠네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셨었어요. 혹시 오셨습니까?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오신 것 안 같죠? 오셨네요. 네. 안 오셨네요. 사실은 옛날에는 더 예쁜 카페나 이름 없는 공간이 많았는데 지금 그건 거의 없어져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고 가시면 되게 좋고 그건 뭐 언제 한번 되게 정리된 걸 올리든지 한번 해보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가이드랑 따라간 다음에 여기가 윤동주가 씻었던 데 하면서 윤동주 비석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동네 윤동주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걸 그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띄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그 윤동주 시비 앞에서 여기서 썼구나 이러면서 되게 감동했었는데 지자체한테 속은 전혀 아니, 거의 전혀 아니에요. 삼천공원 안에 들어가면 염상섭 소설가의 몰라요. 동상이 있어요. 그건 거기서 쓴 거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다 아시는 알아, 건 내가. 아니랍니다. 아니 다 알 수가 없지 뭐. 그리고 그냥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덕수궁이라 했는데 가을에 되게 예쁜데 저는 항상 추천하는 건 그 성균관 있잖아요. 성균관 대학교 말고 성균관을 가을이나 겨울에 가시면 좋아요. 6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어가지고 진짜 600년 됐거든요. 그냥 보면 600년 된 것 같아. 진짜요? 나무가 너무 크고 늙었어요.
그래서 이게 쇠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버티고 하는데, 근데 그 600년 된 은행나무 은행이 다 떨어지고 몇 그루의 나무들도 이렇게 단풍이 내려진데 성균관대생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가 사진 찍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겨울에 눈 싹 오면 내 집 앞에 오는 눈은 짜증나잖아. 근데 특히 겨울이면 학생들도 없어. 그리고 눈이 오면 궁을 갈 생각을 하지 성균관을 갈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가면 사각형의 공간에 이렇게 눈이 싹 있는 데서 첫 눈 밟으면 사진 찍고 하면 뭐 해줘도 이래. 해줘도. 근데 내 다음 말을 예상하셨나 봐요. 프린스께서 그렇게 딱 사진 찍고 사귀고 아카시아 떨어질 때 헤어지고 완전 시 쓰고 비서 앞에서 시 나도 쓰고. 헤어졌으니까. 네. 자, 그래서 덕수궁보다는 성균관에를 가시라. 덕수궁은 너무 유명한 데인데 성균관 얘기는 제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성균관이 원래 안에 대성전이 있고 그 안에 뒤에 명륜당이 있는 건데, 대성전은 1년에 딱 한 번 정문을 열어요. 왜냐면 제사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균관 대생들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을 쉴 때 성균관 대생들의 최고의 특전은 공자탄신이나 쉬어. 괜찮네. 괜찮아. 그게 공자탄신일이 내가 그 언젠데요? 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좋았던. 난 묻잖아. 공자탄신이 언제냐고. 몇 월 며칠인데요? 그거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 아니랍니다. 사람이 빈 구석이, 제가 무슨 유홍준 선생도 아니고. 근데 그 막아는 놓거든요. 막아 놓는데 뒷문은 문화재청에 막 민원을 넣어서 강제로 열어버렸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더 좀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합니다, 진짜로. 예. 덕수궁보다 성균관을 추천하셨는데 네 번째 주제가 덕수궁과 서울광장이에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죠? 덕수궁과 서울광장. 우리 언제 끝나?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의 배치라는 것, 즉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배치하면 건물과 도로에 의해서 인간의 시선이 정해지고 활동로가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건축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고고 미술사학이나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탑에 기단 하나 이름 다 외우세요. 막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 의해서 시각하고 이 행보가 딱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왕조를 세운 다음에 정도전이 이제 경복궁을 만들었잖아요. 경복궁을 만들고 앞에 이제 길, 지금 이제 그게 세종로인가? 그렇죠? 세종로를 뚫고 육조거리라고 해서, 원래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교보문고, KT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육조의 관청들이 있었던 데죠. 그리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옛날에 운종가라고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거리를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령약국부터 시작해서 약재상간이 뭐 약국 같은 게 많은 게, 거기가 원래 시전상인들의 상인터기 때문에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을 세우면서 만들어진 루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 있고, 앞으로 직진을 한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관청이 있고,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시전상인의 거리가 나와서 여기를 통과하면 동대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직진하면 이제 남대문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하나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시청 광장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서울시청 광장이 왜 있을까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 시청 건물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궁성 개조 사업인데, 덕수궁 있잖아요. 덕수궁.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 뭐냐면 나폴레옹 개선문 양식. 그러니까 개선문 있고 방세형 부채꼴로 쫙 이렇게 광장 퍼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양식이 되게 매력적인 양식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덕수궁은 원래 있었는데 덕수궁 있는 데를 이제 고종이 덕수궁에서 머무르잖아요. 덕수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광장로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기 궁이 있고, 궁 앞으로 이제 주요 기관들과 행동로들을 활동하는 로로 만들어놔서 그 로의 끝이 이제 소공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심 구조가 되게 재밌게 돼 있는 게 뭐냐면, 경복궁 앞에 중심로가 있고 종로도 너무 커져서 종로로 나가는 길도 확 커졌고, 다시 이제 경복궁에서 계속 이어져서 덕수궁 앞부터 시작해서 시청광장하고 소공동까지 거리가 다시 또 원형으로 하나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망국에서 안간힘 피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안간힘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원래 있었던 시전거리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일제시대 때 명동거리 같은 거 개발되는 게 붙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커져나간 특징을 띈다. 라는 걸로 좀 보면 대강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아, 그 서울시청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광장에서 이렇게 가면은 세종로고 이렇게 방사선이라 일로 들어가면은 코오롱 들어가는 길이고 맞아, 목요동 맞아, 가는 맞아. 길이고 이렇게 들으면 을지로고 이렇게 가면 프라자 호텔 앞길이고 조선 호텔 앞길이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시했단 맞아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기 네. 조선 호텔 보면 그 조선 호텔 옆에 이렇게 돌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 황제 제사 지냈던 원구단, 황궁호 이런 거 있고 대한제국 군인들이 군대 해산됐었을 때 시가전 벌였던 데도 그 일대예요. 그러니까 거긴 덕송궁을 중심으로 한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나쁜 서울 나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히 전문가들하고 갔었을 때 제일 나쁜 거 어디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저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 묻는 캐릭터가 있고 한국에서 어찌됐건 역사를 잘한다는 건 그런 걸 모르는 시민들 앞에서 다다다다 해주면 이게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보일러 못 써? 너는 린나이야? 우와 뭐 우리는 여전히 유공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보일러를 쓰거나 어떤 가스레인지를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아파트 속에 살면서 겪는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의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따지는데 희한한 게 우리 문화를 찾으려고 하는 습관 자체로 가서 답사 같은 걸 해보면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외워져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매번 하는 거니까 딱 그 레퍼토리만 외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걸 통해서 그냥 그 직을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되게 좋지 못한 문화재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뭐가 뭐고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렇게 충분히 걸어 다니거나 우리가 막 촛불 집회하고 뭐 이랬던 공간이 오랜 시간의 계획과 한과인 게 서린 공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 옛날에는 기로소라는 관청이 하나 있었는데 기로소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장수하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40대만 돼도 이제 훅간.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나는 뭐 갈 거예요. 60이 넘는다는 게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60이 넘으면 신분과 상관없이 기로소에다 명패를 갖다가 붙여주고 잔치를 열어줘요. 그런 게 이제 행사로 있었고,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가면서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거리 자체도 좀 이쁘고 하니까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서 들었다 들어 하면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 분 표정을 보니까 저분 숨은 쉬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숨을 쉬고 있어요. 잘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건 그나마 우리 저기 김 선생이 뭐 을지로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진짜. 그래. 편집점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 기업적으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횡포. 채널 하나 딱 잡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 인사동과 북전, 운영군과 민가다원, 덕수궁과 서울광장까지 랩을 일단 박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정말. 아니 저희가 이제 재밌으라고 그냥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다 찾아가지고 저희를 막 볶으면서 이제 준비를 막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모셔서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요. 마지막이 방금 전에 나온 이제 소공동 신세계백화점을 마지막으로 찍어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럼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소공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롯데 영플라자인가 뭐 있어요. 제가 뭐 가는 백화점이 잘 모르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도 유명한 미스코시랑 조지아 백화점이에요. 건물들이 영플라자는 그냥 터고 조지아 백화점을 개조한 게 아마 신세계인가 그럴 거예요. 그 건물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상의 글을 보면 이상이 이제 그 미스코시 백화점인가에 올라가서 막 갈등하고 방어하는 게 거기서 했던 거라고. 영화 암살에서 재현해낸 만들어낸 세트가 그 미스코시 백화점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이런 걸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도움이 세 되고. 개를 던지면 하나는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을지로 이러고 있다. 아유 진짜. 영화 암살에서 이래야지. 자, 그럼 이 타이밍에 김 선생의 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말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김 선생의 멘트가 준비된 게 있죠. 아유, 근데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너무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한번 들으면 까먹습니다. 네.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제 오늘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김 선생하고 배 감독하고 네. 가장 그래도 내가 오늘 기억하는 장소는 여기다. 저는 덕수궁 앞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만든 그 공간이라는 거랑 그리고 정도전이 처음으로 설계한 조선의 그 공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첩돼서 쌓여가는 게 맥락이 읽히면 내가 그냥 산책하는 길 혹은 그냥 도심이 서울은 저도 사실 지방 사람이라 서울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신기한 게 그냥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알아서 비대한 커져버린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건물이 왜 이렇게 많어? 옛날 것도 있고 요즘 것도 있네? 이 정도였거든요. 이런 맥락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겠다. 제가 예전에 을지로 인쇄 골목 저기 다 쓰러져가는 작업실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명동 그리고 순대 맛있는 데 파는 광장시장 뭐 이런 데 이제 걸어다니면서 했던 생각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여기서 이 동네가 이렇게 커져 있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도 들어오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서울 전체를 그렇게 좀 조망하면서 보면 내가 매일 그냥 재미없게 돌아다니는 길도 재밌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 선생은 어떠세요? 저는 단언컨대 성균관에 대한 얘기가 좋았어요. 정말 완벽한 데이트 스팟이야. 네.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정말 좋아요. 그 옛날에는 성균관대학교 유교 학부가 있어요. 유학 학부. 예, 그 하여튼 좀 힘든 학부인데. 저도 이게 뭐 나왔으니까 아니 제가 그 대학 나왔잖아요. 장난 삼아서 맨날 옛날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유학으로 석사를 하면 동제서재라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숙사에서 실제 생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만 해도 지나가면 신발 막 벗겨져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면 마땅한 건데 문제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유림이 뭐 힘이 없잖아요. 네. 유림이 아무 힘도 없고 문화재청 소속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다 퇴출을 당해서 오히려 되게 예뻐요. 그렇구나. 깔끔해요. 되게 예뻐요. 옛날에는 거기 들어갈 때 되게 고역이었거든. 아유 막 그지 같고 신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널널 입고 천민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가 예뻤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거기 앉아 사진 찍어도 좋고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이거 저녁 시간에 아마 그 학교 다니는 친구도 많이 봤을 텐데 그 너구리 유통로예요. 너구리 통. 그 너구리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너구리 되게 커요. 이만해요. 맞아요. 잘못 건드리면 대들 수 있으니까 서로 원거리에서 눈빛만 마주치고 헤어져갈 필요 있는데 그 너구리 루트의 한 루트인데 그것도 구경할 수 있어요. 옛날에 다큐에도 나왔었어요. 저 실제로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거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연인 스팟을 꼭 추천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결혼식도 하거든요. 전통 원래로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 작가님이랑 역사 얘기를 앉아서 가까이서 들으신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이런 기회를 공개 방송이란 형태로 막 묶지 말고 따로 역사를 듣는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 갑자기 퍼뜩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강사시잖아요. 네. 우린 왜 못하냐? 김프로쇼에서 하는 강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모양새는 저희가 펌프질을 하고 뭔가 끌려오시는 분위기지만 사실은 마이크 내려가면 좀 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냥 막 던져보자면 그런 생각 하지 마. 예전에는 경성시대라고도 하고 일제시대라고도 하는 그 시기에는 기차로 파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철도가 뚫릴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기차가 개통이 되면 그냥 심 작가님이랑 함께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야. 파리까지. 이렇게 내려서 설명 듣고 괜찮네요.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좋겠다는 자기들은 생각이 놀고 드네. 나는 내려서 설명하고 리액션 해주잖아요. 리액션. 네. 2시간에 한 번씩 내려가서 자 설명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옥신각신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하여튼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버리지 말라고. 유명해지시면 저희가 발을 꼭 붙잡고 갈 거기 때문에요. 질질 끌려서라도 제가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에 또 기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로?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는 사실 들었는데 직접 뵐진 몰랐고 그냥 가끔 이제 강연하러 가면 김프로 쇼 듣고 왔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아 김프로 쇼 많이 듣는구나라는 어떤 감사함 정도 누리다 이렇게 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행 얘기는 사실 그냥 젊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여기다 교 저기다 교 다 맞는 게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국정화나 이렇게 좀 센 얘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지방에서 강연 막 요청 오면서 막 우리 동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와요. 그런 이야기들 좀 재밌게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돈도 많이 나가는 사업이긴 한데 저번에도 경주 한번 이제 교수님하고 막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만 모이면 KTX 전세를 내서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튼 컨텐츠와 마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깊이의 문제 뭐 깊다라는 것이 뭐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늘 이런 얘기하듯이 좀 되게 가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뭐 김프로쇼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예상치 못한 제안 같은 것들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꼭 방송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나쁜 문화가 있다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해서 개선을 좀 시켜보도록 야, 안 하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튼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신 심영관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방송에서 계속 치고받으면서 꼼짝 못하게 제안을 많이 방송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방송 즐겨주시고 여기저기 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많이 찾아가서 흔적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